안녕하십니까. 얘도 지금 산책 중인데 오늘은 노트북에 엄청난 군장, 그 다음에 노트북 선 가방, 그 다음에 철학책 2권, 한쪽에는 커피, 완전 군장을 하고 자본주의의 욕망이라고 하는 2번째 시간을 이 상태로 강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예도는 강좌를 열겠습니다. 엄청난 군장을 메고 지금 산책길을 다시 커피숍에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욕망 2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질 들레즈는 그 첫 번째 그것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주제를 그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어디에서나 기능한다. 그것은 모든 곳에서 기능하고 씹고 먹고 싸고 섹스를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것이 뭐냐, 상당히 어려운 책으로 일반인들한테는 다가갈 수 있겠죠. 그것은 불어로 싼데 영어는 it으로 번역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번역을 리비도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그것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 그거는 기계다 그러고 막 이러거든. 그리고 계속 주어가 싸입니다. 싸. 영어로 이시고, 그죠? 무의식이겠죠. 그죠? 그것은 무의식인데, 프로이트의 다스 S를 정관사를 빼고 르를 빼고 싸를 쓴 겁니다. 근데 그 싸가 매우 중요한 그 들레즈의 그 기계를 의미한다는 건데, 기계는 은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이야기하거든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욕망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지를 말하는데, 그것을 욕망하는 기계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욕망 기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욕망하는 기계, 욕망 기계, 그죠? 욕망 기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욕망 기계는 오늘날 모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있는 겁니다. 예도가 다른 방식으로 들레즈에 갇힐 사람이 아니죠, 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프로이트는 부분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죠. 프로이트의 욕망의 개념은 항상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구강기, 그 다음 뭐야? 항문기, 남근기,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들레즈는 이런 단계 개념을 해체하고 부분 대상을 이야기한다고. 부분 대상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입이 있어. 그죠? 입이 있고, 그 입은 뭐야? 음식을 먹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성관계를 할 때 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 그리고 또 입은 먹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 항문도 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항문과 성기, 그 다음에 또 입, 똥, 이런 거는 엄청 중요한 상징들이죠. 그죠? 그런데 프로이트가 이러한 부분 대상들을 단계로 나눠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오이디푸스 욕망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인격으로 갖고 간다고. 그런데 들레즈는 이것을 부분 대상으로 갖고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의 젖을 빨잖아, 그죠? 그러면 젖을 빨 때 그 아이의 입은 어머니의 그냥 유방과만 관계를 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거기에는 어린아이의 입과 유방이 하나의 관계를 설정하잖아, 욕망적으로. 그런데 이것들을 인격으로 갖고 가서 오이디푸스화 시켜서, 그죠? 이 욕망을 오이디푸스화 시켜서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욕망, 딸에 대한 딸이 아버지에 대한 욕망,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획일화 시켜서 가족화 시킨다는 거야, 프로이트가. 그런데 이런 욕망은 이런 방식의 가족화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어떤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자본주의의 제도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진단에 의하면.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서 오히려 19세기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들레즈의 진단에 따르면 미셸 푸코와 같이 갑니다. 미셸 푸코 역시도 프로이트를, 그죠? 시민사회의 부르주아 계급의 어떤 그러한 지배구조를 확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거든요. 이성과 비이성을 19세기에 확정시켜서 19세기와 20세기에 확정시키는 그런 학문이 바로 정신분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어떤 그 제도화, 그래서 그 욕망을 승화시켜서 자본주의의 구조에 순응하는 그러한 부르주아의 어떤 그 이론으로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개념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통하여 아버지에 대한 이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사회와 법, 초자아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화되면서 거세공포증에 의해서 사회화된다. 그래서 그 욕망이 승화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원했던 그런 욕망 구조라는 거예요. 탁월한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니체를 갖고 온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니체의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그러니까 법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례의 죄책감으로서, 그죠? 사회에 순응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어떤 그 현대를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독특한 그 무의식의 개념, 거기는 금기가 있죠, 그죠? 금욕이 있고 금기가 있단 말이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금기에 맞추어서 사회법을 따라서 순응해 가는 것. 그래서 원초적 욕망은 사회 구조 속에 그런 방식으로 코드화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 사회를 옹호하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들레즈는
이 프로이트에 대한 이 개념을 해체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그 과정에서 니체의 계보학에 갖고 있는 양심의 가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하여 니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소화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들레즈는 단 한 번도 프로이트의 이 이론을 승인하지 않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욕망의 내면화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양심이라 그러는 건 니체에 의하면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도덕의 계보학 예도가 1차 자료 강좌한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느끼는 가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발달합니다. 모든 문화의 거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고대로부터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건 빚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것이 이러한 어떤 그 대가 지불의 관계에서 종교에 대한 금기가 나타나고, 또 인간 문화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어떤 파괴를 통하여 인간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죄책에 대한 죄책에 대한 책임, 죄의식, 이런 것들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부터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중국에는 황제, 죄를 지은 놈은 뭐야? 무덤에서도 자기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집트와 중국 문화에서는 죄를 지은 놈은 죽어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문화가 형성될 정도로 채권자의 채무자의 관계는 문화의 근원적인 형식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피와 잔인함, 이런 것들이 그 배후에 들어있다라고 니체는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의 죄책, 채무에 대한 감정을 특정 문화의 어떤 그 단계에서 내면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죄책을 내면화시키면서 양심의 가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는 어떤 신이 준 보편적인 의식이 아니야. 그죠? 의식이라든지 마음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문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자기 자신의 죄책이나 빚에 대한, 문화에 대한 빚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화입니다. 내면화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이 빚을 자기 내면으로 돌리는 거야. 타자와 관계없이. 그러면서 욕망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개념은 니체에 따르면 뭐야?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돈을 빌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땅을 열마지기를 빌렸다. 안 갚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억을 시켜야 된다. 기억술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 열마지기에 대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 자유를 팔아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하나도 없는 자는 노예가 되든지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유를 반납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화는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이성이라는 개념 역시도 이러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억술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해가 돼요? 탁월한 통찰입니다. 그게 이성이라는 거는 칸트한테는 뭐야? 칸트한테서는 이성이라는 게 신의 요청에 의한 신의 명령이잖아. 그죠? 보편 이성의 명령이라고. 그런데 니체한테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억술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빚이 얼마냐라고 하는 그 계산으로부터 이성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형벌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서 채무자에게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것. 그런데 문화가 발달하면서 채권자는 뭐야?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는 돈을 못 갚은 자들을 국가가 생기기 전에 공동체 사회에서는 추방하든지 죽여버리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생기면 그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개인이 힘이 적잖아. 그죠? 그래서 오히려 국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니체의 이 푸코의 어떤 그 진단 역시 니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 개념 안에서. 그러니까 국가는 채무자가 국가의 힘에 도전할 수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채권자가 채무자를 개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고 그를 죽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통하여 국가는 그 사람을 보호하여서 그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고 오히려 그를 그 사회 안으로 밖으로 추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국가의 힘이 채무자가 국가의 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공동체 사회에서는 채무자의 죄는 전체 공동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거 이물질은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 국가가 생기면서 그 채무자에 대한 그 감정이, 그죠? 자기가 죄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국가는 그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형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 잔인함과 그 문화의 어떤 억압과 그 모든 것들을 국가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내면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면화는 빚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채무자의 감정을 내면화시킨 게 바로 양심의 가책이고, 이 양심의 가책이 바로 들레즈가 볼 때는 특정한 채권자의 어떤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의 죄책감, 도덕,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프로이트가 그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들레즈의 진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면화를 통하여 발생한 양심의 가책은 바로 뭐야? 거세공포증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죠? 일으키기 위하여 아버지 거세공포증에 의해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 살해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것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욕망을 종교로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여기 아버지의 살해에 대한 죄책감이 종교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의 리비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프로이트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안티오이디푸스, 엄마에 대한 욕망, 아버지에 대한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을 사회화하고 그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 사회를 옹호하는 그러한 이론을 펼쳤다라는 것이 바로 미셸 푸코와 들레즈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이디푸스에 대한 이 욕망을 이제는 조금씩 드러내기 위하여 들레즈는 자기의 그 욕망 개념을 니체와 그 다음에 스피노자와 또 베르그송, 이 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자기의 욕망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욕망은 가족에 갇혀 있고 그 가족 안에서 죄책감이 일어나고, 그죠? 그거는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복종으로서 나타나고, 이 사회화를 통하여 자본주의는 기묘하게도 이런 욕망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체제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게 들레즈의 진단이죠. 상당히 재밌는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욕망을 가족에게 가두어 놓고 그 가족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욕망과 어떤 그 금기를 변증법적으로 이용해서 그 가족이 핵가족으로서 잘 사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론과 더불어서 가족은 열심히 자본주의의 구조에 봉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욕망은 그런 방식으로 사회화 시켰다라는 것. 그런데 들레즈는 이 욕망 개념을 이제는 자본주의의 욕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헤치기 위하여 욕망 개념을 수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욕망, 그 다음에 락강의 욕망, 이런 욕망들은 어떤 결핍에 대한 공포, 결핍에 대한 어떤 그러한 원망, 그게 원함, 그 다음에 결핍된 거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결핍에 대한 현실성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원함에 의해서 형성됐다라고 봤는데, 아니, 욕망은 생산하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 단편 강좌에 보면은 스피노자의 실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코나투스의 개념을 기가 막히게 제가 설명해 놨어.
단편 강좌 그거 꼭 들어보셔요. 들레즈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 놨을 거예요. 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의 개념이 뭐야? 일자로부터 나오는 능산적 생산적 힘이 바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개인의 어떤 그러한 주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전체성을 형성하는 일자의 욕망. 그게 신이에요. 능산적 자연. 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욕망. 그러니까 니체의 힘의 의지. 이건 뭐야? 이건 능동적이죠. 능동적이라는 거야. 욕망은 생산하는 거지 부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욕망은 생산하는 능동적 욕망이고 모든 생산 안에는 욕망의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예도가 나는 자동차에 대한 욕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동차를 딱 봤어, 여러분.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나무를 보고 있는 예도. 자, 저 나무들은 전부 다가 돈입니다. 옛날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을 때 나무는 뭐야? 인간의 인간성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새도 뭐야? 새도 지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물이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 예술, 그 다음에 교육, 모든 건 다 돈으로 환산됩니다. 그죠? 돈으로 환산이 돼야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원도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도시의 어떤 것도 다 계획적으로 만들어 놨어.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게 다 욕망입니다. 맞죠? 모든 게 다 돈으로 치환할 수 있어. 아우, 저 나무 집에 갖다 놓으면 참 예쁘겠다. 근데 얼마가 들까? 이 지랄 한다고.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모든 게 다 자본화돼. 그래서 모든 것, 사회의 곳곳에 모든 영역에 생산하는 욕망이 있는 거야. 맞죠? 욕망은 다 생산해. 그러니까 학교를 보면 우리 아들 저기 가면은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갈 건데,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까?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래서 자연이든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는 사물이건 교육 제도건 그 다음에 인간이 활용하는 모든 도구들, 모든 사물들이 다 돈으로 계산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건 분출하게 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죠? 자본주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욕망을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 생산되도록, 마음대로 생산되도록 놔두는 거야. 그게 예도가 지나가는 저 제너시스 자동차를 봤습니다. 예도의 눈과 제너시스의 자동차는 부분 대상의 욕망입니다. 그죠? 욕망은 언제나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게 대상화되지 않는 욕망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도덕주의자들이 오늘날 여성과 남성을 편갈라서 이념화 시켜서 무슨 백날 그러한 도덕을 이야기를 해도 그 내면의 인간은
인간은 타자를 욕망할 때 죽여서 욕망합니다. 이 들레지의 이 개념은 정말 탁월한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봐봐. 욕망하려면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 인식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예도의 해석이고 들레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위하여 해석하는 거야. 자, 욕망은 표상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죠? 기억 속에 남아야 돼.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대한 욕망은 내 대가리 속에서 죽어서 끊임없이 저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지속성이 있어야 욕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은 뭐야? 다 부분 대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욕망은, 인격적 욕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연애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욕망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좋아하는 데 있어서 그 두 사람은 서로를 다른 방식으로 욕망합니다. 그죠? 맞지? 그 욕망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데 그 욕망을 할 때 특정한 그게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이 부분이 좋다, 그렇게 욕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상대방은 또 이 사람에 대하여 나는 이 사람의 이 부분이 좋아, 욕망하는 부분이 달라요. 이해가 돼? 그거는 어렸을 적에 그 사람의 트라우마라든지 경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프로이트는 상당히 옳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로이트의 부재에 대한 욕망의 개념은 이 점에서는 옳은 거죠. 인간이라 그러는 거는 결핍되어 있는 것을 욕망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문제는 저 제너시스라는 저 자동차는 이미 지나가고 없어. 자본주의의 그 제너시스라는 자동차를 예도가 계속해서 욕망해. 저거 좋은데. 욕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제너시스가 살아있는 겁니까? 사람이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방식대로 죽여야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욕망의 대상이 됐을 때는 죽은 사물이 돼야 욕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현실적으로 만나보면 그 욕망의 대상과 욕망은 절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건 다 부분 대상으로서 욕망의 어떤 그러한 자본주의가 주는 그 욕망의 그 사슬 안에 다 걸려 있는 거죠. 다. 지나가는 사람한테서 안경이 좋아. 저거 내 갖고 싶어. 이미 그 사람의 안경이 아니라 내 대가리 속에 지속적으로 살해되어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그 흔적이. 언젠가는 갖고 말 거야. 이런 욕망들. 그죠? 지나가는 게 다 욕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 욕망을 풀어놓습니다. 잘한다. 너 참 잘 욕망한다. 너의 욕망을 다 풀어놔라. 그래서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네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라. 이런 방식으로 자본주의는 욕망을 통제하지 않고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부분 대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연결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욕망의 흐름이 각각의 독특한 사회의 연결망 안에서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욕망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분 대상으로서의 욕망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의식 속에 그러잖아. 여러분의 욕망하는 대상이 각각 단절되어서 대가리 속에 나타나잖아. 그죠? 2번. 그래서 그 기능은 들레즈가 말하는 싸가 어디에서나 기능하고 있으며 그 싸가 그것이 무의식의 욕망이 싸고 먹고 그 다음에 섹스를 하고 오만 짓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가 기계인데 이 기계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은 바로 기계에 어떤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욕망의 선이. 그 욕망의 선을 따라서 인간들은 거기에서 놀아나는 그런 주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욕망을 생산하는 건 자본주의의 기계고 인간은 그것에 따라서 춤을 추는 그 기계의 욕망에 따라서 춤을 추는 그러한 수동적인 주체라는 겁니다. 맞잖아. 저 여자도 저 핸드백 맸네. 저거 갖고 싶다. 대상을 죽여서 욕망합니다. 그죠?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다가 욕망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이게 자본주의가 주는 무서운 욕망의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 욕망을 풀어놓는 거를 들레즈는 탈영토화라 그래. 풀어놔. 영토화를 욕망을 막 흐르도록 흘러놔. 그래서 이거를 원초기계라 그럽니다. 마신 수얼스라 그래서 원초기계인데 이 원초기계가 자본주의의 구조를 벗어나서 자본주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변화되게 되면은 이 욕망의 단절이 일어나. 그거를 마신 오르간이라 그럽니다. 기관 기계라 그래. 그래서 기관이 없는 육체를 욕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분 욕망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각의 욕망들이 다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연결돼 갖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거세 공포증에 의해서 아버지를 붙잡으면 그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레즈는 이해가 되죠? 그게 아니라 모든 곳곳에 욕망의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의해서 인간은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부재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갈망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인간은 그 욕망에 따라 춤추는 꼭두각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조주의자입니다. 이 점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 점에서는 들레즈가 구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랑그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욕망 기계가 인간의 주체 바깥에 다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얘도가 참 오늘 가방을 메고 커피를 들고 이거 그 강좌라도 하나 해주려고 했더니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2개를 메고 커피를 한 손에 들고 강좌를 또 그래서 뭔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 얘도가 교회를 봅니다. 예쁘네. 교회는 옛날에 신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오늘날도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저기 절이 있네.
아, 정말 뭐 예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종교적인 건물은 종교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는 한쪽 눈을 다른 그런 방식으로도 생각하게 하지만 전통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을 인간의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은 교회를 가면 하느님의 어떤 그러한 신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교회가 내 스타일이구나, 이런 걸 생각한다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길도 다 욕망의 대상. 아우,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뭐 다 욕망의 대상인 거. 자동차, 핸드폰,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어.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죽여놓는 것이요. 아우, 저것도, 아우, 저런 스타일로 내가 나중에 집을 지어야지. 아, 저런 전봇대도 참 돈이 엄청 많이 들었을 거야.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응? 그래서 욕망하는 프로이트처럼 욕망을 분석해서는 자본주의의 욕망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욕망은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 건설되어 있는 건물, 예술, 철학은 좀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든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노마드가 아닌 자들은 이 욕망의 기계에 다 갇혀 있는 거야. 다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욕망의 기계에 갇혀 있는 목사의 설교는 어떻게 나오겠어? 여러분들이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그래서 축복이 뭐야? 이 자본주의의 욕망을 어떻게 해서든 채워준다라는 얘기라고. 그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다른 뜻이 있어요. 거기에서 축복이라는 게. 종교든 교육이든, 아우, 너 성공하면 나중에 너 좋은 직장하고 니 정말 잘 먹고 잘 살아. 모든 게 다 이런 방식으로 오리엔티얼트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은 그 욕망의 기계가 만들어내는 거에 따라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뭐야? 사회와 법을 잘 지키고 이 땅에서 자본주의의 구조를 잘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자유와 그 다음에 모든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자본주의의 욕망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길이다, 이래 생각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본주의의 욕망의 기계는 자기 자신이 이 구조가 파괴될 때에는 교묘하게 이 욕망의 선을 바꾸어서 또다시 재용토화를 통하여 대상화를 다른 방식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그죠? 이 욕망의 구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래즈는 이 욕망의 기계는 멈추는 법이 없고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자본주의의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돼, 여러분? 어떻게 진행돼? 그 장례식이, 그 장식이라든지 그 다양한 어떤 그 예식이라든지 죽은 자에 대한 어떤 그 뭐야, 그 죽은 자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며칠 동안, 그 장례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어떤 그러한 삶의 족적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자본주의에서의 장래는 뭐야, 여러분? 산자들의 축제입니다. 산자들의 축제고, 결국은 장례식에서도 지위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위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화려한 화환으로 장식될 수도 있고, 그지? 초라한 교회의 목사 하나가 가서 거기서 그냥 초라하게 자기의 그 장례식을 마무리하는 자들도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가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화 속에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장식과 외형적인 그러한 것들이 욕망을 분출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그 고인에 대한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의 기념과 그 관계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외형적인 거에 의해서 잡혀져 있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어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욕망의 기호죠. 그래서 욕망의 기계입니다, 모든 사물은 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인간은 고리로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옛날에 여성들이 성형이 없었던 시대 있죠. 그 시대에 조금 수준 높은 그런 기부인들은 자기 외모가 그 시대에 수준에 좀 떨어지는 외모를 가졌어도, 이 외모는 신이 준 것이고, 이 외모는 또한 어떤 자기 얼굴에 손을 대면은 큰일 나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야.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야? 그냥 부분 대상입니다, 다. 성형 문화 봐봐, 다 부분 대상이야. 인간의 인격은 둘째고, 욕망을 산출하는 기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도. 그래서 들레즈가 그 부분 대상에서 학문을 따로 다루고, 성기,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가슴, 엉덩이, 이런 것들을 각각 부분 대상으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그게. 그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기호의 어떤 그 외모, 얼굴, 이런 것도 전부 다가 자본주의에 맞추어진 기호로 변질되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욕망을 일으킬 수 없으면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죽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작용을 하여서 자본주의의 이런 욕망을 산출한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분석이죠, 그죠? 탁월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같이 노동주와 노동자의 어떤 생산 관계만을 갖고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분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마르크스의 혁명적 정신이라든지 그 인간이 갖고 있었던 자본주의의 그 위선에 대한 그 탁월한 분석이 있죠.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본주의, 오늘날 자본주의 분석에서도 오늘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갖고 가면 안 되고, 욕망의 대상은 모든 곳에 편재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종교든 정치든 의료든 교육이든 모든 곳에 편재해 있는 이 욕망의 기계의 생산에 따라서 춤추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맞추고, 그래야 거기에서 욕망 기계에 적응하는 자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걸 이제 되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다. 심지어 철학 공부도 자기 자신의 외형적인 이런 것들을 뭔가 사람들 앞에 가면 좀 지성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그 사회의 욕망에서 철학의 기호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의 기호에 따라서 철학을 이용하는 자들이 오늘 얼마나 많아. 이해가 돼요? 아우, 들레즈의 안티 오이디푸스, 아우, 정말 수준 있어. 참 지랄을 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죠?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들레즈는 노마드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노마드가 뭐야? 노마드는 유목민이잖아. 유목민이고 이 욕망의 흐름에 저항하여 혁명적으로 이 욕망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것의 힘의 어떤 흐름에 맞추어서 날뛰는 그런 꼭두가시가 안 되려면 노마드가 되어야 된다 그래. 노마드의 주체. 이 혁명의 주체입니다.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노마드가 몇 명 있을까? 예도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노마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왜? 그러니까 요 노마드를 이야기할 때는 들레즈는 구조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조를 이길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들레즈는 구조주의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욕망기계라고 하는 자본주의 구조에 다 잡혀 있는데, 최소한 노마드로서의 주체는 이러한 구조에 잡혀 있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이 점에서 노마드 개념은 구조주의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철학적으로는, 그죠? 엄청난 무게를 들고 예도가 산을 오르는데 지금 한쪽 팔에 3kg가 되는, 잠깐만 이걸 좀 노마드가 돼요. 그거는 구조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욕망을 벗어나 있는 거야. 자본주의의 욕망을 벗어나서 그 욕망을 혁명의 생산적 능력, 혁명의 힘, 혁명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68년도 5월에 일어났던 신자파 운동의 어떤 하나의 체게바라와 같은 인물, 여러분.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자본주의의 이런 욕망에 저항하여 우리나라의 어떤 그 촛불 집회,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도는 좀 몰라. 어쨌든 들레즈는 다양한 역사적인 현상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입한 거는 뭐겠어? 욕망의 구조에 충실한 거죠. 맞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라크 점령을 통하여 모든 석유라든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면 그건 뭐겠어, 여러분? 그건 일종의 자본주의 구조에 충실한 욕망에 따른 그러한 정책적 결정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들레즈는 모든 역사의 사건을 노마드적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구조에 굴복하여 단순히 이 욕망의 구조에 놀아나면서 꼭두각시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해체된 주체, 분열된 주체, 락강의 주체죠. 분열된 주체,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구조에 힘없이 파괴된 그런 주체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간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노마드는 제가 볼 땐 니체와 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니체를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들레즈 철학자님께서 예도의 철학 로고인 이 니체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죠?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 보면 노마드라고 하는 정착하지 않는 자, 여러분, 정착하려고 하는 자는 뭐겠어? 돈 많은 자지 뭐. 정착을 모르는 자입니다, 유목민은. 그리고 기존 질서의 욕망, 그게 욕망 기계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의 기존 질서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힘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야. 노마드적 주체는 저항하여 이 힘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주체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도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예도의 생각을 곧 말할 때가 됐는데, 과연 노마드가 가능할까, 여러분? 예도도 아침에 나가면 희왕찬란한 이 세계의 욕망의 대상들이 지배하고 있고, 예도도 인간으로서 지금은 이지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예도도 그 자본주의의 욕망이 없는 인간이 있나? 무슨 그게 스님이 됐다 그럽시다. 여러분, 지적이 기가 막히게 비유하거든. 상징계의 어떤 이게 없어서 지금 예도가 파토스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커피를 빨리 먹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스님이 머리를 깎았단 말이야. 그죠? 스님이 머리를 깎고 자기의 세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무의 세계고 해탈의 세계란 말이지.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땅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 스님이 자기의 어떤 그 길을 간단 말이야. 그런데 탁월한 비유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물을 이야기하고 모든 욕망의 덩어리를 끄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럽시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의 상태는 과연 상징계의 언어의 랑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의 상태인지, 지적은 자기 책에서 질문하거든요, 불교인들에게. 과연 그 상징계의 언어를 벗어나, 진정한 무는 그렇거든. 언어가 있는 곳에는 욕망이 죽지가 않습니다. 맞죠? 욕망은 이 부분에서 들레즈는 내가 볼 때는 되게 순진한 것 같아. 어떻게 노마드로 살아? 혁명을 한 자도
자본주의의 이 욕망의 구조를 어떻게 벗어나서 그 인간이 노마드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벗어난단 말이야? 이런 건 있겠지. 최소한 그 노마드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런 자본주의에 덜 오염됐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욕망 기계로부터 벗어나서 혁명적 힘을 통하여 정말 이 자본주의의 구조에 어떤 희생당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노마드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 데리고 와봐. 내가 분석 한번 해보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토대가 이미 그런 식으로 욕망화된 것, 영토화된 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주의를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의 구조를. 어떻게 이겨? 이기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모든 종교도 거기에 다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 모든 제도가 다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자로 그 랑거를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통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기와 실존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들레즈의 이러한 진단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까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이러한 경각심을 통하여, 이러한 철학을 통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노마드들의 재용토화는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운동을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통찰을 주고 있다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 대상,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무수한 인간들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 그 욕망의 어떤 그러한 흐름들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파악들이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푸코와 들레즈는 동일하게 이러한 힘의 의지, 이러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힘의 의지, 그 다음에 푸코에 의하면 권력을 잡은 그런 권력자의 힘의 의지가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그 주체를 사로잡아서 그 주체의 인간성을 독특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의 본래성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그 구조의 노예로 만들고 있고 그 힘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들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노마드가 되려고 이 시대에 노력하는 것은 인간성 회복이라든지 삶과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공동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욕망의 구조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자기의 본래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러한 그 노마드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평 속에 있는 거겠죠. 이런 노력들 다. 또 역시 그러니까 먼 곳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욕망들을 가까운 곳에서, 그죠? 내가 산책을 하면서, 스포츠를 하면서, 나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또 소설을 읽고 작품을 읽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다양한 그러한 문화의 놀이 속에서도 우리는 노마드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러한 구조를 인식하고 거기에 저항하여 그 욕망에 놀아나지 않는 꼭두각시가 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 곳에는 이러한 욕망들을 이길 수 있는,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 노마드적 주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강좌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환으로서의 작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도는 생각해 봅니다. 그죠? 할 말이 참 많은데, 또 뭐 3월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 10개는 해야 이게 속이 풀리는데, 오늘 2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욕망. 오늘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